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국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친북이고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비극입니다. 누가 임명했죠? 박근혜입니다. 이런 인간의 머릿속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 박정희는 뭘까요? 빨갱이라 생각할까요? 박근혜 앞이라서 빨갱이라 얘기를 못하는 걸까요? 정말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아까운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반일했다고 독립운동가들 목을 벨 그럴 놈입니다. 그리고 노덕술이나 김청룡과 같은 친일파들 동상 세우자고 할 그럴 인간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사편찬위원장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고도 놀라운 시대입니다. 10월 15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정원과 국가보훈처에 이어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증거가 이번 국감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는 아주 다양하게 전개됐습니다. KBS와 MBC를 확실하게 낙하산 사장과 정권 충성 인사들로 세워서 박근혜 당선인의 초석을 닦았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같은 친재벌, 친수구적인 매체에만 종편을 허가해서 방송 여론의 틈새 시장까지 모조리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공작은 물론이고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죠. 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공작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 신복인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으로 파견했죠. 뿐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 조직을 총동원해서 박근혜 당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뒷말, 뒤탈 안 생길 것이라고 보고 선발된 게 바로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선관위 이런 데입니다. 만약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노나, 전교조, 전국 교원노동조합, 전교조 같은 게 없었더라면요. 아마도 이승만이처럼 공무원 전체와 그리고 교원들까지 전부 부정선거에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래놓고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세요? 라고 뻔뻔스럽게 물어보는 박근혜의 멘탈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말은 맞죠. 댓글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지. 댓글 이외에도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선관위 총체적인 관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도움을 받고도 5.16에 딱 맞춰서 51.6%밖에 얻지 못한 수구들의 역량도 알만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사설로 실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국정원처럼 선거 댓글 작업했나? 한겨레 사설 살펴봅시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밝혀진 3명이 대선 당시 야권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퍼나르거나 재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백 개의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정황을 더 파악해야겠지만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제가 늘상 강조를 하지만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그리고 고유 목적에 존재하는 기관 국정원 뭡니까? 그 자기들 얘기대로 빨갱이 때려잡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근데 국익이 박근혜 이익이었다고 생각하면 참 진짜 참담하고 한심하게 이럴 데 없죠.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요원들이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한 겁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시기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적과 공유는 절대 안 되죠.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이럴 수가.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라는 트위터를 누가 올리니까 적과 공유는 절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고 속보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 이 대통령 후보라는 트위터에는 이럴 수가 라는 답글로 화답하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권 후보를 헐뜯는 내용의 글에 댓글을 달아서 재전송한 거죠. 예. 사이버 사령부에 속한 군인 또는 군무원들이 선거 시기에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 관련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이 올린 글은 내용과 주제면에서 대선 개입 정황이 확인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네,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이버사령부가 공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정말 이명박은 필사적이었어요. 뒷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직에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총동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인터넷 댓글 운운하는데요. 이게 바로 과거 오프라인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는 표를 매수하는 것 그리고 흑색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했으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사이버 사령부는 심리 정보, 작전 등의 역할을 맡는 심리전단을 200명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명 규모의 국정원 심리전단보다 규모 면에서 3배나 많다. 국방부는 이들이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변명까지도 어떻게 원세훈이 기소되기 전의 국정원 변명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상식 있는 누가 봐도 이게 그야말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에 대해서 대응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대남 심리전을 할 때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의 지난 대선 때 행태는 박근혜에게 유리했습니다. 그야말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선 때 긴장 조성하면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수구 정권들이 항상 유리합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으면 했지. 문재인을 공격하는 걸 갖다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뭐라고 이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그 주둥아리를 갖다 재봉틀로 그냥 도르르 꿰매고 싶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선거 시기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대북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북한이 아닌 국내 정치에 편향된 의견을 담은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이 문제될 때도 국정원은 애초 북한이 올린 글들에 대응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도 선거법으로 기소하면은 100% 걸립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군대가 국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군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군이 왜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모셔야 됩니다.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안철수든 누구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군 최고 통수권자로 모셔야 할 그 군이 자기가 최고 통수권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이롭게 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국기문란이 하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명백백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군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이고요.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일률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군, 정치 개입, 박근혜 정권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개입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박정희 쿠데타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칼럼입니다.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의 겁 많은 남자, 겁 없는 여자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려움은 늘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두려움을 소재로 한 숱한 명언과 격언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속삭인다.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 두려움은 증발한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움 그 자체다 등등 동양에서도 임난불구며 임위불군이에서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공자도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지난 5월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은 강인한 매우 특별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도 대단한 헌사입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모습을 지켜보면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거나 그리끼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겁없는 여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야당 지도자들은 너무 겁이 많아서 탈입니다. 원해투쟁을 하면 국민이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보수 언론들이 벌떼처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다가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야당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어느덧 체질로 굳어가는 듯합니다. 겁 많은 남자들 있죠.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겁없는 여자 그리고 겁 많은 남자의 대립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박근혜의 전형이 계속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기간 내내 독선적인 정치를 펼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겁 없음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촛불 사태 때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가 상황이 바뀌자 곧바로 표변한 예에서 보듯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담대함보다는 졸렬과 야비, 치사, 옹졸 등의 단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그것에 비하면 박 대통령은 똑같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치를 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도도하고 오연한 냉기류가 흐른다. 때로는 그런 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이명박은 담대하지는 않았어요. 그야말로 치사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수준화 같은 인간이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돈이 아닐 경우에는 수준도가 아니었죠. 22조 원을 마구 퍼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야말로 섬뜩합니다. 북한은 최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남한 내 소용돌이를 비판하며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런 협박을 박 대통령은 두려워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걸핏하면 내놓는 엄포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설사 공개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거짓말,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책동쯤으로 몰아가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박근혜, 당신이 북한에 와서 김정일에게 했던 그 조아림의 언사를 다 공개할 거야 라고 해본들 그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작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은 다들 넘어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겁 안 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큰 자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치명적이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외국으로 도망간 인간이 바로 이승만이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총 맞아 죽은 인간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두려운 존재는 백성이라는 서경의 한 대목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통치자가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보다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이야말로 두려워할 외자, 외경할 때 외자를 붙여서 외민이라고 합니다. 외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는 더 필요한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떠들 테면 떠들어라. My way, 내 길을 간다. 그건 담대함이 아닙니다. 왜 정치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다독이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 야당을 함께 가자는 것이 함께 엽니다. 여당입니다. 박근혜는 혼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는 외민의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위민과 애민 정신은 넘칠지 모르지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서는 전혀 전해오질 않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파문을 빚어도 대선 때 철석까지 내걸었던 공약들을 파기해도
비리 전력자 측근을 특혜 공천하면서도 늘 그렇습니다. 자신만큼 국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없다는 자기 체면에 빠진 나머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정발해버린 겁니다. 뻔입니까?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경고와 위협에 끄떡하지 않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삼가야 할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사초 팩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나눈 대화의 기록을 제대로 남겼는지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지금의 국정 운영 전 과정을 한치의 숨김없이 정밀한 사초로 남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이라고 말했는지 나는이라고 말했는지도 정말로 궁금하다. 네. 두려움은 겸허함과 삼감을 동반하는 미덕도 있습니다. 박정희도 국민을 위한다는 믿음의 늪에 빠져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박근혜의 두려움 없다는 그런 행태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고 김정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동감입니다. 박근혜의 두려움 없음 정말 두렵습니다. 박근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 없는 저 무대뽀의 정신이 국민에게 가져올 불행과 상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두렵습니다. 네. 지금 한간에는 종편 채널 4개, 조선, 동아, 중앙, 매일경제 4개 중에서 1개 혹은 2개가 이번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아마 누가 재허가 취소 대상인지는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물밑에서는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수면 위에서는 치열한 아부가 펼쳐지겠죠. 네. 한간에는 TV조선하고 채널A가 재허가 취소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TV조선은 아니다. MBN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JTBC다.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이군요. 하지만 채널A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들 사람들을 국감에 출석하라고 그러니까 언론자유 침해 운운하는데요. 그럴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아정편 채널A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채널A야말로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편파 방송의 종결자 아닙니까? 정말 박정희 독재정권과 싸웠던 동아방송 DBS 선배들이 보면요. 지금 동아일보 채널A를 보면은 정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 들 겁니다. 김재용 전 국회의원, 지금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김재용 교수가 이런 종편들이 파괴하고 있는 방송 생태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의 실언, 방송 생태계 파괴 막아야 김재용 교수의 실언 들려드립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기초연금 등 민생정책, 국가정보원의 대선 공작 등과 함께 종편 방송 문제가 국민의 눈길을 끌어들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야당은 특히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 등 민주주의 본질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한다. 민주정치란 절차와 과정에 관한 용어로 그것들이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일찍이 조제프 슌페터가 고전적 민주주의의 추상성을 비판한 뒤 정립한 20세기 대의제 민주정치의 실질적 규범으로서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금원이다. 그 절차적 정당성의 내용 중에는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과 함께 언론과 여론의 역할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대선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도 있었지만 종편 방송들이 선거 여론에 끼친 불공정한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 봐야 합니다. 종편 방송들이 대선 과정에서 편향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 정보를 전파했고 유권자들이 그 결과 왜곡된 의식을 바탕에 깔고 투표했다면 그런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잘못 그려진 지도를 들고 길을 찾아 나선 나그네 신세처럼 되고 많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민주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내용 중에 선거운동, 투개표, 언론과 여론의 역할 모두가 엉망진창 빵점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은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온갖 공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분투 노력했습니다. 투개표 의심스러워요. 언론과 여론, 바로 종편이 그 이런 지형을 왜곡시켰습니다. 종편 방송은 태생부터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첫째, 종편 도입이 확정된 2011년 2월 당시 방송계의 중진과 학계 전문가들은 여건상 시기상조라는데 거의 일치했다. 종편은 그해 12월 전파를 쏘기 시작했고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 정치 보도와 선거 토론에 파격적인 비중을 두어 지상파 방송들의 불공정성을 무색하게 했다. 종편 설립을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복기해보고 그 배경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물어보나 말았죠.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틈새 여론시장을 꽤 낮 시간대 음식점이라든지 공공기관, 장소 이런 데는 지상파가 낮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공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기상조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제비로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말 하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종편 설립의 명분들이 1년여 선거방송과 공익성 등을 따져볼 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 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연 정책토론회에 제출된 검증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TV조선은 공정보도특위를 설치하지 않았고 더구나 지난해 총선 대선 때도 공정선거방송특위조차 운영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계열의 JTBC도 공정보도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계열 채널A는 공정보도심의회의 개최에 관한 자체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시청자 공정평가 프로를 이행하지 않았다. MBN 역시 선거 관련 옴부즈맨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두가 승인 신청 때 스스로 사업계획서에 명기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헛 공약들이다. 5.18 관련 허위사실 방송 등은 별도로 그 사회적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한다. 성인 조건 위반 사항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편 쪽의 국감 정인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일부 보도본부장들이 정인으로 채택이 됐고 종편 쪽은 이것을 정치권의 언론자의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보도본부장을 찍어서 정인으로 부른 게 아니다. 주로 새누리당 쪽과 종편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다. 지들이 새누리당하고 종편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부른다고 하는데도 언론자의 침해 오늘 합니다. 지도가라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인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셋째, 다양성과 경쟁력 배양이란 방송 광고에서 종편에 특혜를 줌으로써 처음부터 허구였다. 기존 방송사들의 경우 방송광고공사가 광고 수주를 대행해서 나눠준다. 그런데 종편에는 직접 광고주를 접촉하는 신문사 방식을 허용했다. 이것이 특혜이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네. 4대강 토목공사의 자연 생태계 파괴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종편 도입은 방송 생태계 파괴를 야기했습니다. 4대강 공사가 국토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면 방송 생태계 파괴는 국민의 정신 영역을 황폐화시키고 그것이 정치적 불공정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폭스 TV가 그런 그야말로 저질 방송의 대명사죠. 그런 게 4개나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예.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에 예쁜 글님 조합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유 캡틴님 예비자 방금 뗐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파드레 킴님은 지난 7월 3일 조합원으로 가입했고요. 매달 한 구자씩 출자를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드레 킴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는 글들 다 봅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듣고 저희들이 방송에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합원 가입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은 정자로 보답해 주시기를 굽신굽신 부탁드리면서 10월 15일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